자, 이제 금융론의 오늘은 앞부분에 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해서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금융론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당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라는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 또는 자금 동원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있어요. 기타는 이제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좀 잡다하게 많아서 그렇지 중요는 좀 낮고요. 이 저당 상환 방법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하는 게 있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하고요. 원금 균등 상환하고요. 최증식 상환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 저당 유동화의 구조, 저당 유동화의 효과,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 이런 내용 하고요. 리츠라는 걸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리츠와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디케이션 등등 자금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세 파트예요. 기타도 꽤 출제가 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앞에 나왔던 것들이 짬뽕돼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을 잘 하면은 뒤에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저당 상환 방법. 자, 요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서론에 이제 간략하게 금융과 관련된 용어들 몇 가지만 체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376쪽에서는 볼 거는 반가로 1번에 금융이라고 하는 단어 체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삭제해도 관계없어요. 금융하면은 자금 융통이에요. 부동산 금융하면 그 분야가 어떤 분야란 얘기예요? 부동산 분야란 얘기죠. 부동산 분야에서 자금 융통이에요. 그럼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동산을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들, 소비금융과 무슨 금융이 있어요? 공급금융, 개발금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76쪽에서는 금융이라는 단어 외에는 다른 거 볼 것도 없고요. 377쪽의 상단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377쪽에 소비자 금융, 공급자 금융 있죠. 네, 그거는 소비하는 사람이냐 공급하는 사람이냐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있죠. 찾으셨나요? 예,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거는 구별해야 돼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은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그 괄호 1번에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지분권을 판매하여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 여기 키워드예요. 자기 자본 조달하는 것.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고요.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 자, 이렇게. 자, 이게 주식이 대표적이라고 지금 방금 했죠. 이쪽은 채권이 대표적이고요. 얘네들의 특징은 지분금융은 수익의 그 결과물, 수익이 나면 배당이라는 방식으로 나누어 줍니다. 근데 부채금융은 이자를 주는 겁니다. 특징은 이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수익이 나면 많이 주고 적게 나면 적게 주는 거죠. 이자는 많이 나든 적게 나든 정해진 이자 주는 거죠. 맞나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리츠라는 거 하고요. 아까 이거 신디케이션 있죠. 신디케이션이라든가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지분금융에 속하고요. 채권하는 이제 사채라는 거 있죠. 사채, 무슨 대출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부채금융. 대출 받는 건 다 부채금융. 대출 받는다는 얘기는 이자 주겠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 이게 리츠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ABS나 MBS 이거 다 다음 주에 하는 거 이게.
이런 것들을 다 다음 주 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저쪽은 지분금융, 이쪽은 부채금융이다. 됐나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예여의 배당이냐 이자냐 이거 보고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펀드에 가입하죠. 펀드 상품에. 그러면은 거기는 배당이에요, 이자예요? 배당이죠. 그럼 무슨 금융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지분금융이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네,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부동산 금융의 위험 해서 379쪽에 있는 거는 괄호 1번, 큰 동그라미 1번과 큰 동그라미 2번 채무 불이행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 자, 요거 두 가지 위주로 좀 정리하시면 돼요. 채무 불이행 위험은 돈을 안 갚을 위험이고 조기 상환 위험은 빨리 갚을 위험이죠. 이 둘 다 누가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둘 다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일찍 갚아도 그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정해진 기간 동안 꼬박꼬박 만기까지 갚는 게 제일 좋아요. 일찍 갚아버리면 자금 운용 계획상 차질이 생기죠. 그리고 주로 어떤 때 일찍 갚는가 하면은 금리가 많이 떨어졌을 때. 금리가 많이 떨어졌을 때 갈아탑니다. 보통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금리가 떨어졌을 때 다른 금리로 싸게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해봤자 수익을 괜찮게 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일찍 갚는 것도 별로 안 좋고 또 아예 안 갚는 것도 별로 안 좋고. 됐죠? 둘 다 누구의 부담이라고요? 은행의 부담이라고요? 되셨죠? 요게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제 본론,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정식 상환. 자, 우리 시험에서는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정식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384쪽부터 나오고 있죠.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정식 나오고 있죠. 자, 요거를 이제 비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비교하기 전에 얘네들은 모두 다 만기가 됐을 때 잔금이 뭐가 되도록 갚는 거예요? 잔금이 0이 되도록 갚는 거예요. 만기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자만 갚는 게 아니고 원금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랬을 때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을 원리금 지급액이라 그래요. 원리금 지급액 또는 원리금 지불액. 원리금 지급액 또는 지불액. 원금 이자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말 뜻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단어에서 해석을 하자고요. 안 되는 건 더 들어가고요. 지금 원리금 균등이라고 돼 있죠. 원금 이자 합계액이 같다라는 뜻이죠. 그럼 원리금 지급액이 어떻게 돼요? 일정하겠죠. 맞나요? 원리금 지급액이 일정한 거는 무슨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자, 원금 균등은 남겨놓고 일단 최정식이요. 점점 많아지죠.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점점 많아지는 방식. 이게 뭐라고요? 최증식이요. 또는 점증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일정한 게 있고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점점 증가하는 게 있다면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점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자, 이게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에요. 이게 점점 줄어든다 돼 있죠. 예? 자, 우리
요 말뜻만 생각해 보세요. 원금 균등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금을 똑같이 갚아 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10년 만기로 대출받았어요. 매년 말 상환으로 원금 균등을 한다면은 매년 1,000만 원씩 갚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10년 되면은 1억을 갚잖아요. 근데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매년 1,000만 원이어서는 안 돼요. 은행에 갖다 줄 때는 뭐도 얹어서 갖다 줘야 돼요. 이자도 얹어서 갖다 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해 볼게요. 1억을 빌렸어요. 1년간 썼어요. 이자는 얼마가 돼요? 1억을 빌려서 1년간 10% 이자로 썼다면 이자만 따지자면 1,000만 원이잖아요. 1억 원금의 이자가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0년 만기로 빌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원금 갚는 크기가 일정하게 갚아 나가려면 원금 갚는 크기는 매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금 갚는 것만 갖다 줘서는 안 된다고요. 뭐도 얹어서 갖다 줘야 된다고요. 이자 얹어서 갖다 줘야 되는데 첫 해 이자가 얼마예요? 첫 해 이자가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억을 10%로 썼으니까. 그러면은 이자 말고 원금 갚는 거 1,000만 원 하고 합쳐서 얼마를 가져가야 돼요? 2,0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은행에 2,000만 원을 가져가면 은행은 먼저 뭐부터 빼는가 하면은 이자부터 뺀다고요. 맞잖아요. 1억에 대한 10% 이자 1,000만 원 빼고 1,000만 원 더 가져왔으니까 이제 1,000만 원을 까주는 거죠. 당신이 이제 1,000만 원 갚았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9,000만 원 남았죠. 두 번째 연도는 얼마 빌려 쓰는 셈이에요? 9,000만 원 빌려 쓰는 셈이라고요. 그럼 두 번째 연도는 9,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 얼마예요? 900이죠. 900만 원만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1,900을 가져가야 900 이자 까고 또 원금 1,000만 원 갚는 걸로 해준다고요. 자, 이제 구조를 아시겠습니까? 일단 원금 갚는 1,000만 원은 기본으로 깔아놔야 돼요. 원금 갚는 1,000만 원은 기본으로 깔아놓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를 얹어 가져가야 되죠. 근데 그 이자라는 게 첫 해는 1억에 대한 이자지만 두 번째 연도는 9천에 대한 이자고 세 번째 연도는 8천에 대한 이자고 네 번째 연도는 7천에 대한 이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해가 가장 많고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요. 기본으로 깔아놓은 데다가 이자가 줄어드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어요? 자, 이 그래프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가 무려 대여섯 문제 나왔죠. 이런 문제 최근 15문제 중에 대여섯 문제가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문제 15문제 중에 그만큼 많이 묻는 거였어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에서는 요것만 봐도 풀 수 있는 게 수두룩해요. 또 볼까요? 자, 볼게요. 392쪽 가서 보세요. 392쪽 가서 보시면 다음 그림 1은 주택저당대출 원리금 지급액의 추이를, 그림 2는 주택저당대출 대출 잔액의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기업관위원회에 해당되는 주택저당대출의 상환 방식은, 자, 첫 번째는 원리금 지급액이 일정하죠. 뭐예요? 원리금 균등이죠. 그럼 됐고요. 다음에 오른쪽은 잔액이 직선으로 줄고 있죠. 뭐예요? 왜? 원금 균등이죠. 직선으로 주는 거는 9천, 8천, 7천, 6천 이렇게 주는 거였잖아요. 그럼 뭐요? 할 것도 없지. 다음에 오른쪽 2번 점증상환,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세 가지 중에서 적합한 것은 기억에 차입자의 첫 회 월 불이익이 가장 적은 게 뭐예요? 점증식이죠. 맞아요. 다음에 첫 회 월 불이익 납부 후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되는 거는, 잔액이 제일 적게 된다는 얘기는 가장 많이 갚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장 많이 갚은 게 누구예요? 원금 균등이지. 이 그림만 봐도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3번은 안 그래요? 3번에 괄호 A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점차 그 부담을 늘려간다 그랬어요. 뭐예요? 점중 체증이죠. 다음에 B방식이란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 동일하지만 원리금 상환액의 매기 동일한 건 벌써 뭐밖에 없어요? 원리금 균등밖에 없잖아요. 뭘 더 본다고요? 지금 이 세 가지 전부 다 그래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4번도 마찬가지요. 4번도 마찬가지. 예? 됐나요? 됐습니까?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뒤에 또 있어요. 10번에 가도 있고 다 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난이도 높은 걸 하려면 이제 조금은 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앞으로 가셨어요? 다시 앞으로 가셨어. 자, 원리금 균등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1억이라는 돈을 대출받는다고 치고요. 10%, 연 10%고 10년 만기라고 치고요. 매년 말 상환이에요. 매년 말 상환이에요. 자, 이랬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을 먼저 보자고요. 이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원리금 균등액. 계산 순서가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하는 게 먼저고요.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금 균등액을 먼저 계산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앞에서 요거 했어요. 지금 대출 받는다 그랬죠. 1억을. 지금 대출 받잖아요. 10년 만기로 매년 말 상환이죠. 몇 번에 걸쳐 나눠 갚는 거예요? 10번에 걸쳐 나눠 갚는 거죠. 맞나요? 이 금액이 같은 금액이에요? 다른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같은 금액 아닌가요 지금? 원리금 균등 같은 금액이죠. 자, 이게 같은 금액일 때 지금 이거 앞에서 하지 않았나요? 어디서 했어요? 그 젊은 친구도 별로 그렇게 상태가 좋은 건 아닌가 보네요. 젊으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저당상수 가장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왜 저당상수라 그랬어요? 저당 대출 받았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리금 균등액 계산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저당상수라고 했다고요. 푼돈 계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나오면은 목돈 푼돈 먼저 가라 그랬죠. 이게 아직 이제 숙지가 덜 돼서 그래요. 숙지가. 이거 화폐 시간 같이 나오면은 목돈 푼돈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목돈 푼돈. 아시겠어요? 지금 푼돈 계산하는 거라고요. 현재 돈 쪼개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10년 10% 여기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10년 10% 찾아가면은 이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는 0.1627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억 곱하기 0.1627 하면 0.1627억 되겠죠. 단위가 억이 되면 됩니다. 1 곱하기 0.1627이니까 단위는 억이에요. 단위는 억이라는 소리는 금액으로 만으로 나타내면은 1627만 원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첫해, 둘째, 셋째 10년간 얼마씩 1627, 1627, 1627, 1627 이렇게 원리금 지급액이 이렇단 얘기 아닌가요? 예? 원리금 지급액이 어떻다고요? 매년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상환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요. 그 돈을 저당상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자는 얼마예요? 첫째는 1억을 매년 말 했으니까 1억을 1년 쓴 거예요. 몇 프로 이자예요? 10% 이자예요. 그럼 이자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이자는 1,000만 원인데 얼마 가지고 가요? 1627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자 빼고 얼마 갚는 거예요? 그렇죠. 원금 상환액은 얼마예요? 원금 상환액은 627이죠.
자, 그러면은 잔금은 어떻게 되죠? 잔금은 9,373이래요. 맞습니까? 그럼 자, 다음 연도는 얼마 빌려 쓴 셈이에요? 9,373 빌려 쓴 셈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 이자는 여기에서 10%죠. 자, 이거는 지금 고정금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937만 3천 원인데 3천 원은 4,4,5,2 한다고 치고요. 그러면 937만 원만 따지자고요. 이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자가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갚은 만큼. 이자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져가는 돈은 어때요? 똑같은 돈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금 상환하는데 더 많은 돈을 쓸 수가 있죠. 요 차액이 690입니다. 요 두 개 더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1627이 되는 거예요. 이자가 줄어든 만큼 원금 갚는데 더 많이 쓴다고요. 그럼 이제는 처음에는 1억에서 627 떨어졌죠. 1억에서 627 빼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는 9,373에서 690 떨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는 폭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제 점점 더 많이 갚을 거니까. 처음에는 떨어지는 게 얼마 안 떨어지는데 가면 갈수록 뚝뚝뚝 떨어진다고요. 원금 갚는 게. 모양이 그려지십니까? 이렇게. 자,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돼요? 8,683이 되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 연도는 8,683에 대한 이자 10%. 더 줄죠, 지금. 그만큼 원금 갚는 게 더 늘어나죠. 더 뚝뚝뚝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은 0이 되도록 0.1627이라는 숫자가 다 공식으로 돼 있다고요. 자동으로 되도록. 됐어요? 자, 요렇게 되면은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매년 1,627만 원씩 갚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리금 지급액이 똑같으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 자, 이 중에서 처음에는 이자가 더 커요? 원금 상환이 더 커요? 이자가 더 커요. 이자가 더 크고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원금 상환이 더 적어요.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속에 숨어 있는 게 요게 이자 지급분이고요. 요거는 원금 상환분이에요. 아시겠어요? 보이시죠? 원금 상환분은 점점 증가하죠? 이자 지급분은 점점 줄죠? 요거를 요렇게 나타낸 거고 요거를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요. 숫자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숫자가 이렇게 훨씬 이해하기가 쉽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됐을 때 5천만 원 갚을까요? 5년 됐을 때 5천만 원 갚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갚아서 갚을 수 있어요. 첫 해 627 갚았어요. 1,000 덜 갚았어요. 둘째 년도도 1,000만 원 안 되는 돈 갚았어요. 셋째 년도에도 아직도 1,000만 원 안 되는 돈 갚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5번 갚으면 5천만 원 갚겠냐고요. 이렇게 해서는 5천만 원 못 갚는다고. 이 숫자가 보이잖아요, 지금. 이래가지고는 한 7년 가야 돼, 7년. 약 7년. 약 3분의 2는 가야 뭐를 갚는다고요? 반을 갚는다고요. 약 3분의 2는 가야 반 갚는다고요. 근데 원금 균등 상환은 매년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갚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은 반 됐으면은 반 갚는 거예요. 70% 됐으면은 70% 갚고 80% 됐으면 80% 갚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원리금 균등이에요. 근데 원금 균등은 볼까요? 원금 균등은 자, 요거를 이제 원리금 균등의 상환 조견표라 그래요. 원리금 균등의 상환 조견표. 그러니까 지금 요 속에 아까 이 그래프가 중요한데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이자 지급분 요렇게 되고 원금 상환분이 이렇게 커지는 요거에 속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까지 생각하면 더 좋다는 거죠.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은 뭘 계산해야 되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계산하는 게 원금 균등액을 계산해야 돼. 원금 균등액.
아까 이거 원리금 균등형 아까 대부역 곱하기 뭘 해야 되고요? 저당상수 이게 제일 첫 번째 단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원금 균등액은 대부액 나누기 납입 횟수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니까 원리금 균등액을 먼저 계산하고 원금 균등 상환이니까 원금 균등액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부액의 납입 횟수로 나눠요. 납입 횟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납입 기간이 아니에요. 10년 만기라 해도요. 똑같은 조건이라 해야 돼요. 저거하고 10년 만기라 해도 매년 말 상환이면은 10번에 갚아요. 매월 말 상환이면 120번에 나누어 갚는다고요. 아시겠어요? 매월 말 상환이면 120개월이 될 거 아니에요. 10년이. 120번에 나누어 갚는 거고요. 그때는 원리자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매년 말 상환일 때는 10년이면 10번에 나누어 갚는다고요. 그럴 때는 연이자를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납입 횟수를 한다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숫자를 쉽게 하려고 그냥 매년 말 상환으로 해서 10번 똑같은 조건인 거예요. 그럼 1억을 10번에 걸쳐서 나누어 갚아야 되니까 한 번에 1,000만 원씩 나누어 갚아야 돼요. 그게 원금 균등액이에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 세 번째 연도. 자, 원금 균등 상환의 상환 적용표예요. 여기에는 제일 먼저 뭐를 쓴다고요? 원금 균등액을 쓴다고요. 얼마씩 갚는 게 이미 설계가 돼 있어요. 매년 1,000만 원씩 갚는 게 설계가 돼 있다고요. 근데 이것만 갖다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뭘 얹어줘야 돼요? 이자를 얹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첫 해 이자는 똑같아요. 여기나 1억을 10%로 1억을 1년 썼으니까 첫 해는 이자가 똑같아요. 맞나요? 근데 두 번째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원리금 합계가 얼마예요? 원리금 합계. 요거 두 개 더한 거거든요. 은행에는 이만큼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산 순서가 여기가 1번, 2번, 3번, 얘가 3번이 이걸 계산하는 건데 여기는 1번에서 2번을 더해서 3번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1번을 먼저 계산해 놓고 1번에서 2번을 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에서 2번을 빼서. 그래서 이거를 묻는단 말이에요, 주로. 다음에 그럼 잔금은 어떻게 돼요? 잔금은 첫 해 9천만 원이에요. 얘는 잔금이 첫 해 9,373이죠. 왜 얘가 잔금이 더 많아요? 그럴 수밖에. 얘는 1,627밖에 안 가져갔고 은행에다가 얘는 2,000 가져갔으니까 더 많이 가져간 만큼 더 많이 갚았으니까 잔금은 더 적을 수밖에. 그럼 그 다음 연도는요? 9,000에 대한 이자예요. 그리고 합계를 가져가야 되고요. 원금 균등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렇게 구조가. 다음에는 800 합쳐서 1,800 그럼 이제 7,000 됐죠? 이런 식으로 가면 끝에 가면 제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원금 균등 상환은 그래프를 따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전체 금액 중에서 이 금액은 뭐예요? 이 금액은 원금 상환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자란 말이에요. 됐죠? 됐습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오늘 조금은 더 하기로 했고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든 졸면서 앉아 계시든 시간 지나가는 건 똑같아요. 기왕이면은 조금이라도 집중해서 하다 가시는 게 낫습니다. 자, 이제 체증식 남았죠.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사실은. 체증식만 하면 거의 다 된 거예요. 체증식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어떻게 적용하면은 첫째는 700, 둘째는 900, 셋째는 1100, 1300, 1500 이런 식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원리금 지급액이에요. 원리금 지급액이 점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됐죠. 근데 이 첫해 700은
첫 해 이자가 얼마예요? 똑같은 조건이라고 치면은 이자가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인데 지금 갖다 주는 돈이 700밖에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많이 갖다 줘야 이자 빼고도 남는 거 이거 빚 갚는 데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원리금 지급액에서 이자를 빼버리면은 이때는 남는 게 있어서 빚을 갚는 데 쓰는데 이때는 지금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원금 상환이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이 소리는 뭘 뜻하는 거예요? 예? 잔금이 늘어나는 거죠. 이자도 못 가져갔잖아요, 지금. 이자가 1,000만 원인데 700밖에 못 가져갔잖아요. 그럼 빚이 늘잖아요. 얼마로? 보세요. 정상적으로 상환을 해야 빚이 까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이너스 상환이요. 이 마이너스 상환을 부의 상환이라고 해요. 부의 상환. 이 부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라고. 부. 마이너스 상환. 그래서 빚이 늘어나요. 최정식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음 연도는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가 늘어나죠. 이제 1,030만 원으로 늘어나요. 빚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은행에 갖다 주는 건 얼마 갖다 줘요? 900 갖다 줘요. 아직도 모자라죠. 130 모자라죠. 그럼 빚이 또 늘겠죠. 얼마예요? 1억 430, 1억 300에서 130 늘어서 다음 연도 이자는 1,043이에요. 근데 이제 1,100이죠. 이제는 마이너스 아니죠. 또 껑충 뛰어서 은행에다 갖다 주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은행에 갖다 주는 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57만 원 갚게 돼요. 이제 갚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까내려 가는 거예요. 1억 300 얼마예요? 1억 300 63 맞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36 이렇게 되나요? 1,036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00을 1,300이니까 이제 264 가져가죠. 맞나요? 맞나요, 이거? 제대로 계산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43, 57 빼면은 73이네, 이거. 73이죠? 73이잖아요. 그럼 여기 37이 돼야 돼요. 37. 예, 1037.3만 원. 그럼 여기가 263이죠. 263을 빼는 거죠. 263을 빼면은 1억 110만 원 돼. 1억 110만 원. 다음에는 1,011만 원. 근데 500 가져가니까 489만 원. 잔금은 여기서 이제 489 하면 드디어 이제 1억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음에 또 1,700 가져가면은 1억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제 이자는 900 얼마 되겠죠. 이자는 900 얼마인데 가져가는 돈은 1,700 늘어나니까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됐어요? 요게 최정식이라고요. 최정식의 특징은 초기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에 초기에 뭐가 늘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잔금이 늘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특징. 됐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나머지 확인은 여러분이 하시고요. 다음에 387쪽에는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386쪽까지가 중요하고요. 387쪽은 중요도가 좀 낮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여기까지 설명드리기로 했죠. 그래도 좀 빨리 그래도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전부 다 고정금리를 전제로 한 거예요. 원리금 변동, 원금 변동, 최정식 상환에서는 고정금리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근데 자, 이게 고정금리, 변동금리에서 자, 이제 고정금리라는 거는 대출기간 내내 금리를 고정시키겠다는 얘기죠. 대출기간 내내
대출 금리를 고정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융기관이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마진으로 먹는 데가 금융기관이거든요. 그죠? 예금 금리가 1%다. 그러면은 대출 금리는 3%다. 그래서 그 2%포인트가 마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한 20년 만기로 대출을 해주는데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금융기관은 굉장히 불리해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 시장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금융기관은 금리를 거기에 따라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야 돼요. 시장금리 올라가는데 예금금리를 안 올리면은 예금주들이 은행을 찾아오지를 않죠. 그리고 시장금리 떨어지면은 예금금리도 떨어뜨려요. 자, 근데 은행이 먹는 마진이 요만큼이라고요. 은행이 먹는 마진이 이만큼인데 금융기관 입장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시기 마진이 점점 어떻게 돼요?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시장금리 하락기는요? 하락기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안 된다고요? 이때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돈 빌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돈을 빌렸다면 이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일찍 갚으려고 할게요. 시장금리 떨어지면 기존에 비싼 이자로 받았던 거를 다른 싼 이자로 대출받아서 갚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아까 조기 상환한다.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까? 금리 올라갈 때는 수익성이 별로 안 좋은데 금리 내려갈 때는 일찍 갚아버리면 금융기관은 남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경우에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예, 금융기관이 부담해요. 이거 다음 주에는 이거 이 방은 난방하지 마라 그래야 되겠다. 지금 이거 덥죠? 예? 지금 괜찮아요? 아니 지금 눈빛들이 그냥 몽롱한 것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돼서 그래요? 아니 그럼 여기 앞에서 이러는 사람은요? 아니 지금 몽롱한 표정들이 거의 이 약을 좀 한 것 같아요. 약을 좀 한 상태, 약을 하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금리 변동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금융기관이 부담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는 예금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출금리도 거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항상 예대 마진을 일정하게 먹을 수 있죠. 예대 마진을 일정하게 먹을 수 있는 게 100번 좋은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담 없습니다. 이러면 늘 일정한 마진을 먹으니까. 이것은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고요? 차입자.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 금융기관 부담이라 하지 말고요. 자, 요거 대출자라고 할게요. 대출자. 자, 요 표현 조심해야 돼요. 요즘 좀 자질이 부족한 기자들이 많아요. 자질이 부족한 기자들이 많아서 특히 금융기사를 쓸 때는 이게 경제기사잖아요. 경제기사를 쓸 때는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야 되는데 돈 빌린 사람을 대출자라고 하는 기자가 있어요. 돈 빌린 사람을 대출자라고 하는 기자가 있다고요. 대출자는 누구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우리 임대차잖아요. 임대차. 임대인은 누구고요? 임차인은 누구예요? 이게 빌리는 거고 이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대출자는 빌려준 놈이고 차입자는 빌린 놈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기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 읽으면 안 된다고요. 기사 잘못된 기사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더니 엊그제 질문하러 왔어요, 어떤 녀석이. 20대. 아직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 대출자를 자꾸 차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어디서 뭘 잘못 봤는지. 대출자는 차입자가 아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아셨죠? 자, 근데 이게 변동금리가 대출금리인데 이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뭐를 더하는 거예요?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돼요. 이 기준금리가 일종의 예금금리고요. 예금금리고 변동금리는 요게 대출금리. 요거는 마진이에요. 마진. 가산금리 마진이에요. 근데 이 기준금리에 뭐를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은 코픽스 지수를 많이 써요. 코픽스 지수. 예, 이게 뭔가 하면은 자, 요것만 하면 거의 끝났겠네요. 이 코픽스 지수는 그 시중의 은행들이 예금 상품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거든요. 정기예금 상품도 있고 정기적금 상품도 있고 보통 예금 상품도 있잖아요. 어쨌든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돈으로 대출해 주는 거죠. 근데 그 금융기관이 어떤 돈은 이자를 많이 주고 받아 갖고 있고 어떤 돈은 이자를 적게 주고 받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것에 평균적인 예금금리를 따져보자는 거죠. 평균적인 예금금리. 거기에다가 이 사람의 신용도가 높으면 마진을 작게 붙이고 신용도가 낮으면 마진을 높게 붙이고 이렇게 해서 대출해 주자는 거예요. 그 평균적인 예금금리가 뭐라고요? 코픽스 지수로 평균 예금금리, 평균적인. 그러니까 이것도 가중평균이에요, 사실. 가중평균 예금금리가 코픽스 지수예요. 근데 이게 작년에 이게 출제를 잘못했어요. 출제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또 이 매의 눈 같은 저의 눈에 딱 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발견을 못했지만 제가 발견을 해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아무도 안 올렸어요. 저만 올렸어요. 그래서 중복답이 됐어요. 693페이지 보세요. 693쪽에 26번에 3번 지문 보세요. 26번에 3번 지문.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금리로 이전에 CD금리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무심코 읽으면은 이게 옳은 지문으로 보여요. 근데 거기 대출금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틀렸다고요. 얘는 대출금리가 아니라고요. 대출금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얘는 뭐예요? 기준금리요. 또는 가중평균 예금금리예요. 대출금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 코픽스 지수를. 그러니까 지금 3번에 읽으면 코픽스 지수는 하면서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금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출금리가 아니라고요. 대출금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대출의 기준금리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요? 가중평균 예금금리라고 해야 돼요. 예금금리로. 가중평균. 그냥 예금금리라기보다는. 해설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해설에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금리가 아니다.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가중평균 예금금리 또는 대출 기준금리라고 보아야 한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되므로 코픽스는 대출금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 해설을 시험 침날 오후 3시에 작성한 거예요. 이 해설이. 시험 받자마자 작성한 거예요. 해설 바로 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신청 바로 올렸죠. 그냥. 이신청 올렸는데 이제 받아진 거예요. 이게 모두 중복답 된 거 이게. 작년에 중복답이 2개 됐었어요. 요거 하고 위에 25번 하고. 이게 해설 바로 해서 올렸는데 그렇게 중복답이
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듀프로만 정답을 올린 거예요. 다른 데는 정답을 올리지를 못했어요. 예, 박수 쳐야 돼요. 예. 다른 데는 25번도 틀리게 올렸어요. 25번도 2번으로 해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에듀프로만 1번으로 해서 올린 거예요. 예, 그리고 2번은 중복답이다 이렇게 올렸고 1번이 정답이고 2번이 중복답이다 이렇게 올렸는데 다른 데는 2번만 정답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란이 생긴 거예요. 2번으로 해서 맞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1번으로 가버린 1번이 정답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중복답으로 구제를 했죠. 2번 지문은. 그리고 26번도 모두 다 1번만 정답이라고 했는데 에듀프로에서는 3번도 정답이다 이렇게 올린 거죠. 됐나요? 예, 그렇게 두 문제 25번, 26번이 중복답이었어요. 자, 어쨌든 자 다시 앞으로 이제 금융론으로 가셔서요. 지금 이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388쪽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설명드리는 이제 중요한 거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요게 이제 대출금리, 예금금리, 마진, 가산금리. 이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얘가 변하면은 얘가 변하는 거예요. 보통 6개월마다 변동시켜요. 6개월마다. 그러니까 오늘 대출 받잖아요. 오늘 대출 받으면은 오늘이 지금 2월 2일인가요? 그러면 8월 2일자로 바꾸겠죠? 8월 2일자로. 근데 코픽스 지수가 매달 15일 날 발표하거든요. 매달 15일 날 발표하는데 매달 15일 오후 3시에 발표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대출 받는 사람은 1월 15일 발표한 걸로 대출 받아요. 그리고 2월 15일도 발표하고 30일 발표하잖아요. 그러면은 7월 15일 날 발표한 코픽스 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월 15일 발표한 코픽스 지수에 따라서 8월 2일 날 금리를 바꾸는 거예요. 6개월마다 바꾸니까. 됐나요? 예, 아무래도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했던 거 까먹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고정금리, 변동금리까지 누가 유리한 거예요? 여기서는 은행이 유리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건 은행이 불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당 유동화부터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복습하시거나 아니면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